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할 거기 때문에 체력 소진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도 이제 어깨에 힘 좀 풀고. 네, 사실 이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핫 이슈를 네. 가능하면 피해보고자. 근데 사실은 이 간호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아닐까? 뭐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더스탠딩에서 간호법을 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좀 해줘라. 저희가 또 그걸 차마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핫 포테이토는 이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호법 뭐 뜨거운 논란이 있죠. 사실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있었고 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네, 그래도 대체 이게 어떤 건지는 좀 정확하게 알아보자. 알고 뭐 누구 편을 들든 네, 알고 무시하든 네. 뭐 일단 알고나 넘어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예, 이분은 약사 출신의 논객이십니다. 그렇죠. 박한슬 작가님, 예. 약사님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의료 이슈 있을 때마다 네. 딱히 이제 본인 밥그릇하고 특별하게 어떤 뭐 이렇게 잘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요즘 약사 안 하시잖아요, 이분. 네. 책만 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그래서, 이해관계에서 떨어져 있네요. 네, 이분은 오히려 도서정가제 이런 데 또 관심이 있으십니다. 책이 잘 팔려야 될 텐데 네, 뭐 그런 이런 거. 분이라서 이런 주제에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네. 저희가 그래서 생각해서 간호법이 또 굉장히 긴 역사가 있고 배경의 취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넬름 걸좀 모셨습니다. 들어보면 좀 지금의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바로 모셔보죠. 박한슬 약사 작가님, 작가 겸 약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어려운 주제를 또 네. 냉큼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요즘 뭐 신문들 여기저기 막 칼럼을 기고하시는데 기고도 많이 하시고. 기고하시는 칼럼들마다 막 댓글이 뭐 공유가 뭐 그래서 네. 간호법. 일단 간호법 얘기 먼저 하죠. 그리고 예. 시간이 남으면 최근에 이제 정해진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또 이슈가 하나 있어요. 좀 여쭤보죠. 예. 의사들 거는 재진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 약을 타라는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다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대단하다 정말. 일단 간호법 먼저 하고. 그래서 저 약사님들 엄청나다 싶어서 약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간호법 시간 남으면 네. 뒤쪽에 이것도 또 뜨거운 감자니까 예. 하고 넘어가려고요. 일단 오늘 간호법 이야기부터 좀 해봅시다. 간호법이 왜 나온 것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간호법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일단 이게 저희가 이제 간호법만 얘기해서 보면은 지금 제출됐다가 거부권이 나온 그 간호법은 사실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지역사회에서 다가 이런 하나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이 건강보험을 누가 나눠 갔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건강보험이라는 돈을 네. 예. 그래서 기금을 제가 이제 PPT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기관뿐입니다.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이게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그 다음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약국은 약사, 한약사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요 5직업에서 만드는 기관에 대해서만 이제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니까 거기서 받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직원들이랑 어떻게 나누는지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우리는 이 기관들만 통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제일 이걸 뭐 의과, 치과, 약국, 한방이라고 구분을 하면은 의과는 한 37,000개 정도 됩니다. 뭐 의원이든 병원이든 합쳐가지고 예. 그다음에 치과는 한 18,000개, 약국은 24,000개, 이제 한방은 15,000개 정도 되니까 요 기관들에서 얼마나 가져가냐 요거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 그 2021년에
총 진료비가 한 95조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이. 93조 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약품비나 뭐 재료대 이런 거 다 빼고 그럼 기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냐는 걸 해보면 이제 병원이든 의원이든 이런 곳이 한 8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 57조 정도 가져가고 병원이 확실히 많이 가져가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치과가 한 5조 정도 가져가고 예. 약국이 4조, 그 다음에 한방이 이제 3조 정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이걸 가져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 의과가 뭐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딱 이것만 봤을 때는. 근데 그만큼 밑에 딸린 식구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의원보다는 이제 병원 쪽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이 전체 이 57조에서 한 70% 정도는 병원에서 가져가고 큰 병원. 네, 큰 병원들. 네, 네. 그다음 30%를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그런 의원들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직업들을 고용하고 있는 이 의과. 의과에서도 특히나 병원 쪽에서 이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가 몫을 더 가져가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게 사실은 간호법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의과라고 가져가는 저 큰 카테고리 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의과 병원에만 주고 나머지는 나누는 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눠. 네, 이런 문제인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법이 생기면 그러면 간호사한테 건강보험이 직접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죄송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나 죄송합니다. 난 좀 아는 줄 알았잖아. 지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 요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띄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제일 큰 병원들, 진짜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것들인데 예. 여기 가로축이 이제 그 침대 100개당, 병상 100개당 수익을 월별로 얼마나 낳냐 그런 거고 네. 세로축은 그러면 그 100병상당 의사를 얼마나 뽑아서 고용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로선을 쭉 이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요게 한 86.32 이렇게 대충 이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보시면 내과, 정형외과 같은 빨간색으로 된 과들은 이 평균 선보다 높이 있죠. 살짝.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과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버는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예. 외과랑 신경외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는 돈에 수익은 비해서 많은데 그렇죠. 의사 숫자는 조금 모자라네요. 외과, 신경외과 파란 글자. 맞습니다. 예. 이런 과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기피과에 가깝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고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의사 못 구하는 네. 과. 근데 예. 이게 과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눠지니까 같은 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일반 기업이랑 똑같이 우리가 무슨 뭐 영업부를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부문, 무슨 네. 사업 부문 이러면 이게 이 내과든 외과든 정형외과든 이런 게 다 그런 사업 부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과에서 돈을 잘 벌어. 그럼 여기다 간호사를 더 몰아주는 거고. 근데 외과나 신경외과 아니면 더 이런 왼쪽 구석에 있는 되게 많은 과들이 있죠. 네. 이런 과들은 돈을 거의 못 벌죠, 사실. 그러면 여기는 간호사도 배속을 안 해줍니다. 과의 진료를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한다는 거를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과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권한은 결국은 의사한테 있다. 네. 간호사를 네. 배분하는 결정을 의사들이 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 임금 같은 것도 그쪽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의사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돈을 줘요. 예를 들어서 외과 수술을 한다. 그러면 네. 피부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해서 돈을 줍니다. 건강보험에서. 5cm 찢어진 거는 간호사 10명이 붙었건 의사 혼자 그냥 꼬매고 말았건 값이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간호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간호사가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입원해 보시면 뭐 밤중에 갑자기 깨우라서 뭐 혈압 재고 막 네. 뭐 몸은 어떠세요 물어보고 그런 거 하잖아요. 약 먹이고 주사 갈고 이게 전부 포괄로 하나의 그냥 입원 관리료로만 들어가지 그 행위들이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는 그냥 숫자만 맞추면 좋은 거고 굳이 거기에 대해서 비용 지불을 안 하니까 간호사들이 열이 받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걸 안 알아주지 않냐. 숫자를 맞춰 어느 정도 맞출지에 대한 의무는 있습니까? 간호사? 그거는 등급 형태로 건강보험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등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환자 수 대 간호사 비율을 이렇게 등급화해가지고 나눈 건데 그래서 이게 뭐 2.5명 이하다 그러면은 1등급 그러면은 입원료의 50% 가산해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돈 단위에다가 여기는 서비스가 잘 갖춰진 데니 좀 더 주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환자가 2.5명도 안 되는 곳에는 간호사가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니 환자 두당 얼마 이렇게 줘서는 간호사 월급이 충당이 안 될 테니까 조금 할증해서 준다는 뜻입니까? 요번엔 안 대표 말씀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이해 이제 못해. 환자 수는 많은데 간호사를 적게 하면 사실 이거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출을 최소화하면 좋은 거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환자 사망률도 높아지고 간호의 질이 좀 안 좋아지더라. 이게 네. 드러나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호사 숫자만 고려를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굳이 고용할 유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고용을 많이 고용을 해라. 더 많이 하면은 우리가 그 비율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환자 수가 뭐 100명인 병원에 간호사가 1명 있는 거랑 2명 있는 거랑 3명 있는 거랑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간호의 질에. 그거 따라서 가산을 좀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의 구조는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를 조금 고용하는 게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고 네,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용하면 환자들은 편한데 간호사들이 많으면 여유 있고 많이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구조는 있다. 등급에 따라서. 맞습니다. 간호사 많으면 나라에서 더 준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는데 그게 그만큼은 그렇게까지 안 크리티컬하지는 준다 않다. 네. 모든 게 그렇죠. 다 나라에서 다 100% 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간호사 뭐든지 줄일수록 좋죠. 병원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또 다른 불만 하나는 이게 어느 분야든 저희가 오래 하면 숙련이 좀 쌓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통으로 간호사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비율의 숫자만 들어가니까 아 그러네.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뭐 10년 했건 20년 했건 중환자실에 한 15년 있어서 엄청나게 탁월한 성취를 내건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연차가 쌓였으니까 좋은 인력이다. 이건 좋죠. 근데 그만큼 돈값을 하니니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 그냥 간호사의 숙련이나 무척을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간호사 1명당 얼마 이렇게 주니까 네. 그렇게 줄 거지 말고 간호사 월급의 몇 퍼센트를 나라에서 준다 그러면 좀 더 숙련된 비싼 간호사를 쓰고 병원에서도 많이 부담하고 나라에서도 좀 더 많이 부담하겠으나 병원도 나라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월급을 막 올려주지는 않을 거고 적어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월급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대요? 그거는 일단 의료비 통제가 제일 우선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간호사들을 좀 약간 박봉 형태로 근무 강도가 나쁜 그런 데 묶어 놓더라도 해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간호사가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 잠시만요. 수치를 제가 잠깐 헷갈려서 간호사가 많이 배출된다. 예, 간호사가 지금 간호사가 1년에 3만 명인가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1년에 배출되는 간호사가요? 네. 그러니까 와. 그 정도로 많은데 이 사람들도 이제 내가 그냥 간호대 졸업만 한다고 내가 간호사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웬만하면 큰 병원에서 먼저 수련 경험을 쌓고 다른 중소병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걸 바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 진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매년. 네. 네. 그러니까 너 꼬우면 나가라. 새로 들어온다. 너 꼬우면 나가라. 새로 들어온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된 건데 예. 이게 의사들은 의대 정원 가지고 엄청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뭐 파업한다 이런 식으로 엄청 난리가 났었는데 간호사들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의사들은 이제 새로 의사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새로 의원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나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된다는 게 명확한데 예. 간호사는 내가 개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새로 간호사가 늘어났봤자 나한테 특별히 해가 되는 것도 없고 득이 되는 것도 없는 거죠.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간호대 교수님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간호대가 늘어나는 거고 정원이 늘으면 좋은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정원이 계속 늘었습니다. 아 거기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 이상 근무 간호사가 50%가 안 되나? 네. 그러니까 그래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20%고. 나가고 하다가 나가고 하다 그만두고 네, 그러니까 숙련도 안 쌓이고 돈도 안 되고 그 새로 들어오니까 새로 또 그냥 나가라고 해버리면 나가야 되고 이게 결합되니까 아 이거 너무 못해 먹겠다 하는 거를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간호계에서도. 예. 그런데 이게 일단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굳이 그냥 배출되고 잘 되잖아 좀만 참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면 이런 게 계속 쌓이다가 이제 간호협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적을 발휘한 거죠. 이제 대선 시즌에 좀 되게 팽팽할 때니까 양당 후보들한테 가서 예. 해라 오케이 하니까 그냥 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훅 이렇게 된 건데 원래부터 그런 움직임은 계속 있었다. 간호법의 내용은 뭡니까? 간호법 내용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출사표밖에 없습니다. 이게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의료 말고 요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다른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 요양 섹터에서 이제 간호사가 좀 더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출사표를 던진 거라서 이제 다른 직업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아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지 왜 너네 먼저로 하나 이런 식의 반발이 있었던 거고 지금 사실 현행으로 입법 되려했던 간호법 자체는 내용이 뭐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별도로 분리만 돼 있다 그 정도. 지역 사회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아까 요양기관 설명을 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만 지금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의료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 왜 그 시골 같은 데는 그 간호사분들이 수액 놔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예. 그래서 영양제 놔주고 근데 그런 게 불법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왜 불법이냐 의료기관 바뀌고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의사의 지도를 받는다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네. 그걸 더 확장해서 아예 나중에 어쩌면 의사의 지도 없이도 어떤 환자들 집에 노인들 집에 방문을 해서 요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잠재성은 있지만 일단은 그냥 지역사회라는 것만 포함을 한 게 이번 법인 거죠. 그 문구 자체로만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개정을 더 많이 하고 뭐 시행령이든 뭐든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예. 일단은 그냥 일단 알박기 같이 딱 박아놓고 간호법 만들자. 라는 것도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것도 엎어진 거죠 결국은. 아니 근데 내용도 없는 거에 거부권이 행사됐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럼 약간 궁금했던 게 있는데 뉴스를 보면서 지역 사회라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 단체에서도 제일 반대했던 게 지금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의사 없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지역 사회라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간호사는 지역 사회 그 요양원 같은 걸 만드는 거는 지금 나중의 일이고 당장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역 사회를 빼고 뭐 이거 얼마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간호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됐던 게 빼자. 근데 안 된다. 그럼 왜 안 된다는 거냐? 결국은 잠깐. 그 목적이라는 거죠. 아 너무 정치적 얘기로 아니야 가나요? 그게 아니라 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 지역사회 얘기가 왜 나오며 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제가 차근차근. 예.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아니,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니까요. 왜 아니 예습 같은 걸 하고 올 거면 이거 왜 합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금 간호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바람에 간호사 처우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를 많이 뽑는다고 뭐 더 좋은 것도 없으니 병원들도 잘 안 뽑고 그러다 보니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악순환이다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간호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슈입니까 했더니 별 내용 안 담고 있다고 하셔서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그거를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다음에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요 이제 우리나라에 보건 의료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요 예. 슬라이드 한 번만 띄워주시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사, 약사, 뭐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의료 계열 직업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보건 의료인이라고 하는데 네. 각각이 좀 규정하는 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약사법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니 약사도 약사법인데 간호사는 간호법 왜 안 되냐 하는데 사실은 이 약사법은 그 파마시스트 약사가 아니고 파마슈티컬 액트 그러니까 어페어스 이런 그 법무할 때 법무부 할 때 법무 같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제 행위에 대한 법. 그거랑 제약회사 예. 그런 약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예. 법이라서 약사법이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거고 의료행위랑은 다른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의료법에 있는 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요거를 간호법으로 독립을 시켜보겠다라고 했던 게 간호법의 핵심입니다. 없던 법을 간호법을 독립해서 만들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의료행위를 모두 의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별도로 떼는 게 의미가 있냐?
라는 거죠, 사실. 네. 그냥 이름만 간호법인 거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굳이 왜 않습니까? 떼서 다른 챕터로 만드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협이라든지 의사 쪽 이런 단체들에서는 이 스무 의도는 지역 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다른 간호법에도 요양이란 단어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간호법에 네. 새로 만드는 간호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핵심이고 간호사에 그냥 간호법을 만들자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이걸 내세우고 실질은 지역 사회와 요양에 대한 거가 아니냐. 지역사회라는 게 무슨 뜻인데 여기서 등장해서 이슈가 돼요? 이 지역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의료법상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의료기관으로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분들이 뭐 이제 학교를 생각해보면 쉬우실 건데 보건교사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간호사시거든요, 보통.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학교에서 뭐 일형 당뇨병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슐린 놓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혈당 체크라든지 이런 걸 간호사 출신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근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네. 근데 지역사회라고 풀어주면은 만약에 의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지금 의료법상 지시만 해주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제약을 의료기관 바깥도 좀 허용을 해달라. 간호사법에는 간호사는 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지역사회에서가 추가된 게 그럼 의료기관 이외에도 일하겠다는 저의가 아니냐고 판단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게 어때서라고 묻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럼 그 빼주면 되는데 왜 넣겠다는 거죠 간호법에서? 맞습니다.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아 그러면 뭔가 그걸 가지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로 볼 수는 그렇게 있겠네요.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네. 실제로 기존의 간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낸 여러 정책 자료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예. 요양 부분에서 우리가 간호사들이 좀 더 어떤 선도 진입을 해서 그 패권을 잡자라는 그런 식의 자세들이 많이 엿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료계열 직업분들은 다들 뭐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요양병원에도 의사가 있잖아요. 그 요양병원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요양이라는 게 의미가 좀 오와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와 그 다음에 요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는 보통 우리가 어떤 급성 질병이 와서 이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후기 고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인분들이 75세 넘어가면은 평소에 건강관리 얼마나 잘했든지 간에 그 나이 때 넘어서면 신체적 한계로 인해서 몸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선진국들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의료랑 분리해서 요양 이게 영어로 그냥 롱텀 케어거든요. 그냥 장기 요양 이런 거를 하는 식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건데 그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양병원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인데 그거 예. 말고 요양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있지는 않고 딱히 간호사가 있지도 않는 그런 요양기관을 만들어서 거기 입소시켜서 그냥 관리만 잘 하자. 예. 거동이 힘들고 이런 분들을 예. 두 번째는 그냥 내가 살던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방문해서 그냥 이렇게 또 하자. 네, 그렇게 하자. 지역사회에서 요거에 보통 얘기하는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이거 의료행위냐 아니냐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 못하니 그냥 그런 것들은 의사 아니라도 케어할 수 있는 인력 예를 들면 간호사들한테 맡겨보자는 취지군요. 맞습니다. 그런 그 요양 쪽 담당하는 인력이 간호사도 있고 네. 뭐 간호조무사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는 인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사실 자격 기준이 굉장히 높지는 않거든요. 예. 교육 수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긴 하지만 뭔가 의학적인 판단이나 이런 건 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의료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의사가 가겠냐, 그러니까 왕진을 가겠냐, 그건 돈이 또 많이 들 거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를 간호사가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예. 라는 게 해외에서도 이미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너싱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제 결국은 간호법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건강보험을 지금은 약사, 그다음에 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말고 간호사도 별도 주체로가 돼서 우리가 오야가 되자 이 말이죠. 결국은. 간호사들 또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뭔가
의료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게 간호사법의 취지이자 의도이자 핵심이라고 양쪽이 동의하는군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직업 이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런 얘기는 밑에 깔려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그러면 거죠.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대로 간호사법이 되면 네. 건강보험에서 간호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생깁니까? 그 재원이 다릅니다.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게 2011년이었나? 네, 그때 잠시만요. 네, 왠지 정리가 그때- 잘 되는 느낌인데 오늘? 아니 2008년. 네. 네. 2008년에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예. 이제 그 별도의 사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 말고 장기 예.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을 그래서 저희 네, 5대 보험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월급 봉투에서 톡 떼어가는 예. 장기 요양보험료. 그래서 이제 그 보험에서 나가는 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가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말고 이제 보통 이제 좀 서울 외곽 지역 다니다 보시면 데이케어 이런 예.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버케어 네. 뭐 이런 예. 것들. 그런 분들은 이제 야간 보호 이런 것들이 노인분들을 그런 시설에서 입소시키면 낮에 봐준다든지 아니면 예. 저녁에 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 요양보험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방문 간호, 뭐 방문 목욕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장기 요양보험에서 나가는데 결국은 그쪽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럼 지금은 그 장기 요양보험을 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뭐 그런 거 네. 전혀 아니고 네. 저도 요양사 자격증 따서 차리거나 혹은 그쪽 파견 직원이 되면 저도 다니면서 노인들 돌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간호법이 만약에 잘 정말 추진이 돼서 예. 그러면 이 요양이 간호사가 포함된 형태의 요양기관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만 장기 요양보험을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식으로 법이 새로 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간호사 충원이 인력이 넉넉하기만 하면 네. 그거는 간호사만 다니셔야 됩니다. 네. 라고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이제 지금 간호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일 뿐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든 다양한 선택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럴 것 그러면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알아서 경쟁도 할 것이고 예. 물론 의사가 직접 왕진을 오는 일은 많지 않겠으나 뭐 간호사들이라도 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어차피 안 오는 의사 아무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고 또 그러다 보면 그쪽 시장이 커지고 하면 의사들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뭡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저희가 있는 거지라고 묻는 겁니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재정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대표님이 갑자기 내가 요양보호사 하겠다 해서 네. 하고 회사를 차렸어요. 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직종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있어서도 네가 전문성이 뭐가 있어라고 그런 항변이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좀 비용을 억누를 수가 있는데 네. 간호사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나는 의료인이고 이런 전문적인 의료 행위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장기요양보험에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쓰는 것보다는 싸지만 결국은 이게 올라가는 거죠. 전문성이 증가하는 만큼 기존에 있는 그렇겠죠. 요양보다는. 예.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 알듯이 다들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제일 좋은 병원 가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장기 요양이나 이런 데서도 기왕 받을 거면 간호사가 하는 의료 서비스가 되는 데를 가지 그냥 요양보호사만 하는 기관은 잘 안 가시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은 네. 매일매일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돌봐주는 것도 1년 한 달에 그래도 한 150만 원은 줘야 저도 움직일 텐데 그 돈을 케어받는 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체로 주고 케어받는 노인들 쪽에서는 뭐 거의 안 내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안승찬 간호사가 가면 비용을 250만 원을 요구할 거고 그러면 케어 받는 쪽에서도 3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합의가 될 텐데 그렇더라도 총 비용은 이분이 오시는 게 더 올라가는 게 그게 걱정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장기요양보험이 그 정확하게는 그 일본의 개호보험이라는 시스템을 거의 모방을 해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일본 개호보험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그
이게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일본 쪽에선 노인분들이 자기가 이 사회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예, 그러니까 젊을 때 내놨던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젊은 세대가 내주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직접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게 그쪽 일본은 연금이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으니까 그 비용에서 제해가지고 본인들이 거의 부담하는 식으로 돌아가요. 워낙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선진국이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이것도 아까 직장인들이 떼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재원이 훨씬 취약한 거죠. 물론 뭐 지금 이제 노령으로 진입하는 이제 뭐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 노인들보다는 돈이 많긴 하겠죠. 예.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면 주택연금 같은 걸로 좀 유동화를 한다든지 자산을 어떻게든 그렇게 돈을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 재원 취약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이랑 구조적으로 똑같은 환경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걸 최대한 예. 억누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은 네. 재정이 괜히 간호사 스티커 붙였다는 이유로 더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 아예 차단하고 싶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이유가 근데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 병존하면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럴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면 전문의를 왜 양성을 하며 나가서 전문의라고 돈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무서워서 전문의 양성 어떻게 부터 시작하며 모르겠습니다. 뭐 군인의 예를 들면 어떨지 몰라도 직업군인 괜히 만들어놨다가 뭐 월급 더 달라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월급 더 달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그 최악의 사정만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워낙 짜게 주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좀 유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싸게 주고 있으니까 간호사들은 짜게 주고 있으니까 돈을 어디서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의료기관에서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좀 비용을 적게 주고 있긴 하니까. 아 그러면 간호사들 인력이 노인 요양 쪽으로 가서 가기 시작하면 이쪽이 조금 더 주겠다고 하면 그럼 병원에서 간호사 수급을 할 때 월급을 더 줘야 될까봐 그렇죠. 그런 문제도 발생하죠. 이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되면은 이제 지금 같이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더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도는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표면적인 논리예요. 사람 싸게 쓰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합니다라는 논리를 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반대쪽에 논리가 그래도 나름의 명분 있는 논리는 없습니까? 일단은 이건 조금 더 깊은 얘기로 이제 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비용 통제를 의사들이 지금 행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환자 네. 보는 양이 많고.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박리담회로 소수의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환자들 보험으로써 얘들이 총액을 버는 건 맞는 건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총액을 버는 구조에서 간호사들이 한 명 더 플레이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분산이 되겠죠. 예. 그러면 싼 값에 많이 해봤자 박리담회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기존 수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노인들이 병원에 3번 올 거 한 번만 오실 것이다. 네,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기존 직역에서는 반대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분이 엄청 강하다고 하긴 힘들죠. 근데 내 밥그릇 뺀다는 걸 뭐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약간 돈의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아, 그래요? 그 뭔가 그럼 의료상의 무슨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이 노인을 요양 케어를 하기 시작하면 노인이 무슨 뭔가 심각한 병이 있어서 빨리 병원 옮겨야 되는데 뭐 못하고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등등의 논리는 오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양병원에는 그래도 일단 의사가 있고 그래서 예. 만약에 의사들이 그런 요양병원에 상주하는 게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으려고 있는 거지 평소에 막 엄청 활발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거 안전장치조차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런 요양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비용을 지불할 거냐 말 거냐 결국은 또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의 질 얘기도 하는데 예. 근본적으로는 네. 그걸 우려한 네. 그 더 기저에 있는 거는 경제적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네. 이게 간호사들이 그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예.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인데
이게 원래는 보건의료 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협의체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여긴 다 들어가 있었네요. 그렇죠. 예. 의사 빼고 사실상 다 있었다고 예.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아까 건강보험 나누는 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이렇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사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 같이 파이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합종책을 했던 거죠. 예. 진나라의 상대로 싸우자 같이. 네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간호법으로 우리가 일단 우리라도 살고 보자 간호사들이 그래가지고 간호법 단독 입법하면은 이제 우리가 의사 몫을 뺏어오면 전체가 다 늘리긴 힘들겠지만 나 혼자는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기주의 같이 비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간호법이라고 하는 성격이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뭐 해보려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독립해서 이제 간호법 입법을 하자 해서 이제 밑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또 보건의료연대라는 단체를 꾸렸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의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응급주소사, 그 다음에 뭐 방사선사, 인사병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간호사가 이분들 업무를 얼추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고용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간호사들이 대체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간호사들한테 고용될 수 있다. 예.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의사라는 밥그릇 안에서 이제 나눠 먹는 식구들끼리 중에 한 명이 나도 식탁에 앉겠다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 사람들은 곤란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때문에도 지금 간호법에서 이런 막 13개 단체가 반대의 의상을 표명했고 간호사랑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들이 그런 영역을 넓히는 걸 반대합니까? 자기들도 같이 데려갔으면 좀 같이 나눴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반대하는 거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영역을 보면 간호사에게 허용을 해준다면 간호조무사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그 기술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그분들께도 열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간호사들이 철저하게 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간호사를 일원화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간호조무사들도 일단 수련을 일정 기간 쌓고 몇 년 경력이 되면은 시험을 봐서 간호사가 될 수 있게 해주자. 예. 네, 이런 식의 그런 입법이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협회에서 그때 정말 저는 간호사 단체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는 걸 처음 깨달았는데 그 서울대 간호대 학장님이 막 삭발하시고 막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을 없애버렸어요. 무슨 그렇게 법이었다고 하셨죠? 그 간호 일원화 시도를 이제 아예 엎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될 수 없다. 네, 이건 무조건 작업이 다르다. 그래서 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인터넷에 막 뭐뭐 조무사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그때 예.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사실 잘 모르던 일인데 그 표현 나온 게 그렇게 여론전 인터넷에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이 다른 존재다. 그런데 기어오른다 이런 식의 그런 갈등 소지가 예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간호조무사분들도 별로 감정이 좋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양쪽에 할 말이 있겠네요. 네, 양성 과정이 다르면 그걸 같은 자격증으로 줄 수는 없다는 말도 맞고 아니면 과정도 통합해야 되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간호사분들 말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으로 가서 요양 지역 간호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예. 간호조무사들도 일정 부분 역할은 수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거동이 힘들고 이러면 이제 대변 치우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고된 일인데 이거를 간호사들이 굳이 해야 되냐? 라는 거죠. 주사 놓고 이런 것들은 간호사들이 해야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 밑에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같은 분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니까 역할 분담은 하겠으나 예. 그 주체가 되는 그 지시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건 간호사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합치는 건 안 되겠다. 네. 는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네. 합치자는 쪽의 의견은 그 당시에는 뭐가 명분이었습니까? 그때는 이게 해외에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긴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숙련을 쌓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의료 관련 직업들의 그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우리나라는 되게 솔리드하게 딱 고정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고정돼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데는 약사들이 예방 접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약사가 그런 걸 해라고 생각하면은 그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 지역에 내가 의사를 보러 가기 너무 힘드니까 약국도 먼 거예요. 그냥 가기에는. 네, 네. 예. 그러니까 약국 갔을 때 이것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식이고
뭐 정말 아예 개발도 한 것 같은 데는 이제 간호사들이 의사처럼 처방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것처럼 좀 유동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이미 많으니까 50만 명이나 있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간호사 하는 거 힘들다고 그냥 쉬시는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예전엔 또 결혼하면 그만두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논란이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이슈라는 게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대강 이 이슈가 대강 설명은 된 거면 박한슬 약사 작가님은 약사님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장기적으로는 어떤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케어가 네.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꼭 간호법이어야 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그냥 하면 되지. 음. 굳이 간호법을 만들어서 빼놓고 해야 할 성질은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자료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예,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간호사 처우 개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은 지금 간호법의 명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 처우 개선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2019년에 이제 야간 간호료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냥 입원 병상당 얼마 이렇게 주는 거 말고 새로 수가를 주자 간호사들한테 돈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네. 예. 그래서 정부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 어떻게 운영이 됐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야간 근무 시에 추가 수당 받은 경우는 전체 간호사의 한 30%도 안 되고 그다음에 관련 제도가 있었냐 이런 사람이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냥 받으면 내 주머니 차지 그거를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교육 분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빈곤 가정에다가 이제 어떤 교육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면은 그거를 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들이 그냥 뭐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우처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술 못 사 먹는 돈이니까 어차피 교육에 투자하게 교육 바우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좀 꼭 간호법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간호사 소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건비를 명확하게 딱 떼서 이거는 간호사한테만 가게 줘라 이런 식의 조치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너무 좀 넉넉히 있다가 이제서야 좀 간호법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수습하려 보니까 뭐 간호사분들도 이게 뭐 하는 소리냐 이렇게 복지부에 대한 좀 신뢰를 잃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만들자는 쪽이고 복지부는 굳이 안 만들어도 필요한 거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쪽이고.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직업의 역할이 그냥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간호사라는 게 별도로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거냐의 이견 대립이군요. 되게 크게 정확한 보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예습을 해왔습니다. 반칙입니다. 이거. 아니 잘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이 변화한 과정이 정말 의사로부터의 그 독립 과정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간호원이라고 불렀는데 기억을 하실까요? 그게 간호사 예전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된 게 한 87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는 간호 대학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의과대학의 간호과 이런 형태로 부속 기관으로 과로 있다가 이게 간호대학으로 좀 분리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초반.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 독립해서 우리도 독자적인 직업으로 고유성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건데 이게 병원에서도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료부 밑에 간호과 이게 이러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내과, 소아과 이런 과랑 똑같이 동급으로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원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이거 너무 우리한테 불합리한 처사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간호부원장 이런 식으로 거의 원장 바로 밑에 있는 그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분들이 생기시고 직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내 역학에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데 그 최근에 이제 간호법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날 막 어떤 그 최현숙 의원님이라고 그분이 국민의힘 출신인데도 막 울면서 간호법 호소했다 이런 게 좀 바이럴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전국에 5자리밖에 없는 간호부원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호사 처우 개선 이게 움직임 쭉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요새 와서야 왜 이게 됐냐라고 하면은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됐기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요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예. 자료가 많군요. 그럼요.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예. 더 많이 떠들어야지 비대면 진료에서 약사 역할 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진료 지원 인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PA 간호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동안 그 뉴스에서 좀 나왔어요. 이제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한다. 의사 네. 업무를 간호사 대신한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거 불법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요 자료랑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건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나 영상의학과 같은 데는 돈을 별로 벌어주지도 않는데 의사가 되게 많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모든 과들을 지원하는 과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따지면 뭐 재무나 뭐 아니면 총무 이런 식의 과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백업 부서 예, 돈을 예, 못 벌어더라도. 예. 근데 간호사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불리고 근데 외과나 신경외과는 벌어주는 돈에 비해서도 사람이 적으니까 그럼 이거 간호사로 좀 대체를 하면 안 될까? 요런 외과 의사를요? 외과 의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싶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수술, 뭐 간이시간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꿰매는 것까지 엄청 그 교수님이 다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보통 그래서 네.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하지 않나요? 근데 드라마 보면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자 마무리해. 하면 딱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외과 전공이 깊이가 많이 있었죠. 예. 아 그거 간호사 보고 하자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전공의가 원래는 했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외과 계열에 대한 전공의가 너무 안 와서 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네. 그러니까 전공의들을 주 80시간만 일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막 주 62시간 뭐 이런 게 엄청 논리가 되는데 80시간을 정말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는 한 100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예. 의사를 뽑긴 그렇고 그러니까 간호사들한테 야, 너네가 좀 해봐 그렇게 했던 게 진료 지원 인력인데 네. 요 변화 추이를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국 병원에. 근데 지금 2022년에는 5,000명까지 한 5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진료 지원 인력이. 네,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대신 어느 정도 대체해서 있다, 수행하는 지금. 게 이만큼 늘어나니까 간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보조적인 기능만 하냐? 아닌데 하니까 되던데 잘하던데 이게 되는 거죠. 하기야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수술도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손재주는 타고난 겁니다. 이게 바람직, 놀랍습니다, 이게 뭐 바람직한 거냐라는 건 좀 별개 얘기지만 네. 그만큼의 협상력을 갖췄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다. 된다. 의료 행위에. 그래서 이게 어떤 뒤에서 잘 드러나냐면 2020년에 의사 파업을 했을 때 예전에도 의사 파업을 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크게 막 여파가 없었다고 했는데 2020년에 되게 화급하게 수습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전공의들이 이 파업에 동참을 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 대체하기 힘든 인력들이 파업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협상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복집해서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된 건데 간호사들도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PA 간호사들이 지금은 의료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나 그냥 합법적인 것만 하겠다. 나는 준법 행위만 하겠다. 나는 PA 안 할란다. 그럼 이 5,000명 인력이 비는 거예요. 그럼 병원이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갖춰졌으니까 아, 우리 간호법 해달라. 아, PA가 지금도 불법이에요? 지금 원칙상으로는 불법인데 단속도 안 하고 처벌도 없습니다. 네. 그냥 눈 감고 있는 거군요.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문제네요 필요하니까. 지금. 어. 아니 그걸 합법화하려면 합법화 하든가. 그럼 아니면 하지 막으려면 말든가. 막든가. 어. 뭐한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서 준법 투쟁하면 그게 수단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간호법 논란 때 복지부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예. 이제 PA의 어떤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하겠다 우리가 명확하게. 네. 예. 그렇지만 이걸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진료 범위를 명확히 할 거면 법을 하든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든지 규정이 되면 그게 합법화 된다는 건 예전에 암호화폐 때 이미 다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으니 참 황당한 거고 대신에 간호사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전문 간호사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2005년 정도에 도입이 전문 됐는데 간호사요. 네, 예. 의사들이 수련을 거쳐서 전문의를 따듯이 네. 간호사들도 내가 특화된 분야에서 수련을 쌓아서 전문 간호사가 되겠다. 그리고 전문 간호사한테 합법적으로 위임을 해달라 우리한테 예, 예. 그렇게 만든 건데 안 해줬어요 그걸. 그러니까 정부가? 제도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숟가락인지 이런 걸 안 준 거죠. 왜냐 그냥 PA 쓰는 게 싸니까.
그냥 PA는 간호사 월급만 주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요양이랑도 똑같은 게 지금 요양보호소 잘하고 있는데 간호사 들어가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관된 자세가 간호사는 그냥 공급돼서 돌아만 가면 되고 이제 의사들을 좀 관리해서 수요를 통제하자 이런 느낌이었던 근데 거죠. 그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PA라는 제도의 이름으로 근데 인정은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현재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요. 네. 그런데 그게 왜 예를 들면 PA든 전문 간호사든 그동안은 의사들이 했던 일을 배웠든 익혔든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있으면 예. 이런 분들은 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없으면 의사가 직접 가서 다 해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어. 그럼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분들의 봉급은 그냥 일반 간호사보다 당연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수가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이게 안 움직인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굉장히 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르콜 2입니다 제가. 예습 좀 해왔다고 뭐 좀 아는 척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가 수당을 좀 주긴 하는데 이게 의사를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간호사를 들 때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스프레드 중에서 조금 더 올려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지금 난 피해 안 하겠다 하면 어차피 계속 간호사 들어오니까 그만큼 더 올려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시켜서 투입만 하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임금 상승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우리는 전문 간호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위임을 해달라라는 걸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수가가 정해져야 되니까 여기보다는 확실히 명확하게 정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를 병원에서는 우리 못하겠다 해버리면 이제 이게 참 곤란하게 됐다 이렇게 좀 뭉개고 있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2019년 들어서야 이제 그 복지부에서도 이제 간호정책과라는 과를 처음으로 신설을 합니다. 관호정책과.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의료정책과 양호정책과 이런 데는 다 있었는데 그걸 2019년에 한 50년 만에 만들었대요. 간호사는 직업이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논의를 조금씩 하다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간호법을 밀어버리자 해서 이제 지금 이사들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원래는 그쪽에서 미리 잘 조율을 해서 김을 좀 빼주고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파국이 온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예. 혹시 전문 간호사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럼 이분을 고용해서 이분이 한 처치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까지만 의사가 한 것보다는 좀 싸게 수가가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맞습니다. 그럼 그 수가를 병원이 받을 텐데 병원이 받고 나서 이 전문 간호사 그분한테 월급을 얼마 주는 거는 어차피 정부가 터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병원 내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예. 그래도 이제 그거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정도의 합의는 있는 거죠. 보통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바우처 같이 그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예, 그게 맞습니다. PA든 어떤 뭐 간호사들 좀 더 숙련하게 해서 보조하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분들이 전문 간호사 자격증 따오면 쉽게 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된 분들은 괜히 더 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싫다. 그래서 지금 피해로 때우고 있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죠. 야, 근데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전문 간호사라는 게 생기거나 뭐 아니면 간호법이 생기거나 하면 그 의료 행위와 간호사의 행위의 그 구체적인 차이가 뭐냐. 그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그것도 참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 그래서 어디까지가 의료 행위고 어디까지가 간호사의 행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게 참 황당한 얘기인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간호사가 이걸 했는데 이거 합법이냐라고 해서 소송을 하면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까지는 간호사 행위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거부터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찔러보는 거죠. 계속 하나씩. 여기까지 되나? 이렇게. 주사 놓는 거는 그럼 지금 간호사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거까지 할 수 있고. 네. 꼬매는 건요. 꼬매는 건 안 되나? 그 상처 소독하고 이런 건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꼬매는 거 좀 애매하죠. 네. 원래는 안 될 건데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레이 존이 너무 넓으니까 이거를 예. 좀 명확한 대로 좀 끌어오고 싶다는 것도 이제 간호법 제정을 원했던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긴 할 거고 공급도 늘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간호법이 통과됐다고 해봐요. 그래서 간호사의 뭐 간호법에는 되게 아주 포괄적인 내용만 있다고 할지만 하여튼 그게 통과돼서 그게 발전돼 가지고 간호사의 행위 자체에도 수가를 반영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의사들이 불리합니까? 의사들이 받는 수입이 불리해지나요?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한정돼 있으니까. 전체 파이에서 나눠 전체 먹어야 파이에서 되니까. 나눠 먹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게 커지는 것보다 간호사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나머지 직업들은 덜 버는 건 되는 거죠.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보험의 문제가 중요하군요. 근데 이럴 때 당국이든 어디든 이제 국민들의 시선에서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예. 국민들의 시선이라는 건 어찌 됐건 공급이 많아지면 좋고 예. 다만 국민들은 그렇다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전문이 있고 없는지 모르니까 그 구별만 좀 정부에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던 간호조무사가 하던 누가 하던 관계 없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만 관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이익단체들이 해라 마라 하고 거기에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거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또 파업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한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걸려 있는 문제가 의대 증원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호법도 해주고 의대 증원도 해주면은 이제 그러면 싸우자는 거니까 이제 사실은 허울뿐인 간호법에 거부권을 줘버리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네. 결국은 주고받기를 하는 거니까. 예. 의사들 요구인 간호법 막아줘 하는 거는 막아주고 그 대신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양보해라.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워낙 오래된 국민적인 의제이기도 하고 예. 실제로 그게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나름의 이해관계를 좀 계산을 해본 게 아닐까 정치권에서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좋은 건지 안 늘리는 게 좋은 건지는 답이 있을 텐데 왜 그걸 물밑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원의 문제를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하자. 예. 그 대신 3 곱하기 7은 21이라고 네가 동의해줘. 굳이 이게 왜 이렇게 오가야 되느냐는 거죠. 3, 7에 21이고 2, 3은 6인 거는 각각 판단할 문제인데 참 애매한. 다음에 또 한번 그러면. 네.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해관계가 네. 아니, 이해관계 당연히 있죠. 네. 아니 저도 유튜브 자격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객관적 2% 말씀대로 이게 비해서 이렇게 딱 필요하네. 이 이해관계 안 맞아. 그럼 일단 계속 아니, 저도 채널 개설하고 한 달 안에 네. 30만 돌파 못하면 어. 한 달 안에는 다 그냥 채널 없애는 쪽으로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요. 명분도 있어요. 아니 그 유튜브 난립하게 하지 말고 예.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는 유튜브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여러분들도 좋은 콘텐츠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맨날 이거 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건 진짜 좋은 시계인데 왜 또 안 사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충분히 있으나 그건 네 입장이고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예. 라고 그걸 해야지 그걸 언제까지 여기에 끌려가고 저기에 끌려가고 그럴 거예요. 어디에 끌려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매번 결국 밥그릇 뺏겠다는 사람은 그 굉장히 처절한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그 상대방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계속 계산을 하는 거겠죠. 머릿수 많은 집단이 네. 결사항전하면 네. 그래서 선거 때 질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선 좀 미숙하다고 해야 하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의사가 지금 이제 한 13만 명, 14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간호사가 5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숫자만 하고 그다음에 그 50만 명의 또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머릿수 싸움으로 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타협을 봐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을 만들어 놨으니 네. 우리가 30만 됐다고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턱걸이로 싹 올라왔는데 이제. 원래 그게 밖으로 싸우는 겁니다. 원래 그게 아니 무슨 기준을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 뒤로 싹 여기서 딱 끊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네. 야, 냉정한 세계구나. 저는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만 유튜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 박한슬.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떤 의사 선생님 모셔서 물어보든 간호사 예. 선생님 모셔서 물어보든 잘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박한슬 약사 논객님을 네. 모셔서
잘 들어봤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되고 있는 있군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잘 뉴스 배웠습니다. 들어볼 때마다 네, 잘 참고해서 잘 하겠고요. 여러 의료 이슈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네, 계속 시간 비워두시고 예, 연구하고 계시면 네. 저희는 쏙쏙 뽑아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